큰 도마뱀은 머리 꼭대기에 세 번째 눈을 가진 파충류예요. 눈에는 망막, 신경, 연결, 수정체가 있지만 성장 중에 금방 비늘로 덮여지기 때문에 보는 데엔 사용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눈의 신비한 기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의 50개 주의 이름 중 어디에도 없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애리조나에는 Z가 있고 심지어 뉴멕시코와 텍사스에는 성가신 X가 2개 있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면 미국 주 이름에는 Q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걸쳐 총 1,080억 명이 지구에 살았던 걸로 추정돼요. 청바지에 있는 저 작은 주머니가 뭐에 쓰이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시계 주머니로 원래 시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리바이스 청바지의 새로운 기능이었는데 18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매년 150만 톤이 넘는 감자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건 2020년 미국에서 재배된 모든 감자의 약 15%예요. 인간과 달리 고양이는 앞발과 뒷발에 같은 수의 발가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앞발에는 발가락이 5개 있지만 뒷발엔 발가락이 4개뿐이에요. 만약 고양이 친구가 있다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구 전체 인구가 로스앤젤레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니까 엄청난 수 같지만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선다면 1300평방킬로미터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송로버섯을 찾는데 능숙한 동물은 돼지뿐만이 아니에요. 후각 덕분에 개들도 똑같이 잘 찾으며 이제 더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현재 미국 국기는 한 고등학생이 디자인한 거예요. 밥 해프트는 1958년 역사 수업에 국기를 디자인했고 그 노력의 대가로 B-밖에 못 받았어요. 후에 그의 디자인은 1,500개 이상의 다른 것들 중에서 선택되어 새로운 국기가 되었어요. 그 후 그의 성적은 놀랄 것도 없이 A로 바뀌었어요. 지역 동물원에 있는 팬다들이 집에 편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중국에 있지 않는 한 팬다들은 휴가 중인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팬다가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며 그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라는 문장에는 영어의 모든 알파벳이 들어있어요. 1974년 나사의 우주복 한 벌 가격은 17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사는 낡은 수트를 교체하지 않았고 작동하는 EVA 수트가 4벌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09년부터 나사는 2273억 원을 투자해 우주선 외부 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어요. 스팽글도 달려있을까요? 뜨거운 물이 사실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이건 위에 있는 뜨거운 물보다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더 밀도가 높고 이러한 고르지 않은 온도 분배로 냉각 과정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12시간 동안 개미는 8분 정도만 쉬는 것 같아요. 하와 낮잠의 정의를 바꿔버리네요. 낙타는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세 쌍의 눈꺼풀과 2줄의 속눈썹을 갖고 있어요. 글자 X가 키스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던 때는 17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의 박물학자 길버트 화이트가 쓴 편지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철자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신의 서명도 확실치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명했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서명한 적이 없거든요. 스윰스라는 단어는 뒤집어도 똑같아 보여요. 이렇게요. 오래된 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잡음의 아주 작은 비율은 빅뱅에서 남은 잔류 방사선이에요. 굳이 추천하진 않지만 만약 캥거루의 꼬리를 들어 올린다면 캥거루는 더 이상 껑충 튈 수 없을 거예요. 캥거루는 앞으로 나가고 균형을 잡는데 꼬리를 제3의 다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명한 런던 브리지를 보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면 원래의 다리는 현재 애리조나에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런던 브리지는 진짜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미국 석유 재벌인 로버트 P. 맥컬로에게 그걸 팔기로 했죠. 다리는 분해되어 각 부품들이 분리되었고 미국으로 운송된 후 재조립되었어요. 지금은 레이크 하바수 시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메인 피처를 미리 보여주기 전에 곧 개봉될 영화들을 예고해주는 영화 트레일러는 원래 영화를 본 후에 보여줬고 그래서 트레일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악어는 사실 혀를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악어가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악어 입안에 혀의 움직임을 막는 막이 있어요.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보다 4배 더 많은 사람들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해요. 영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왕권 상징 보석에는 역사상 가장 크게 절단된 다이아몬드 2개가 들어있어요.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이며 여왕의 홀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석은 적절히 이름 붙여진 컬리넌 2로 인상적인 제국 왕관에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물컵엔 아마 공룡도 마셨던 물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인류의 20만 년에 비해 공룡은 약 1억 8,600만 년 동안 존재했고 우리보다 지구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목성과 토성에 쏟아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전동번개 폭풍이 메탄을 탄소로 바꾸고 그게 떨어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터 섬 머리 아래에는 사실 숨겨진 몸이 있어요. 1900년대 고고학자들은 2개의 조각상을 파내서 9m에 달하는 크기의 완전한 몸을 찾았어요. 동상 길이가 9m가 아니라 몸통이 9m였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집중하려고 애쓴다면 껌을 하나 씹어보세요. 기억력 검사를 하는 동안 껌을 씹었던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나무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먼저 존재했을 거라 생각되죠. 만약 이걸 상어에게 말한다면 비웃을걸요? 왜냐하면 사실 바다 생물들이 나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거든요. 상어는 약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무는 약 5천만 년 후에 나타나요. 네, 전 상어가 웃는 게 보고 싶네요. 실제로 물은 온도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니까 다음번에 온수와 냉수 수도를 틀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열은 물의 두께를 변화시켜 물이 쏟아질 때 내는 소리의 음을 변화시켜요. 경찰이 범인 식별 절차에 추가할 새로운 용의자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 용의자는 코알라예요. 고릴라와 침팬지도 인간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는데 껴안고 싶은 코알라도 지문이 있어요. 코믹 산스체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분열시켰고 비공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죠. 디자이너 빈센트 코네어가 영감을 얻기 위해 왓치맨과 같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을 본 걸 생각하면 이렇게 창조된 게 말이 되네요. 트란실바니아라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뱀파이어죠? 그렇죠. 하지만 드라큘라의 작가 브램 스토커는 사실 트란실바니아를 영원한 뱀파이어의 전설로 굳힌 루마니아의 산악지대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최초의 대학 축구 경기는 1869년에 열렸고 러트거즈와 프린스턴이 붙었죠. 러트거스가 6대4로 이겼어요. 동물의 왕국 출신의 보디가드를 찾고 있다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실버백 고릴라는 자기 몸무게의 1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건 총 약 1톤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포유류 중 하나죠. 도시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포틀랜드는 동전을 뒤집었어요. 만약 동전이 반대로 떨어졌다면 우린 그곳을 오리건주 보스턴이라고 불렀어야 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매년 5cm씩 자라고 있어요. 그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지각판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들이 더 멀리 밀릴수록 아이슬란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며 인생에서 무려 6개월을 보내요. 불쌍한 노란불은 언급도 안 되네요. 인간은 턱이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침팬지와 같은 다른 동물들이 두 다리로 걷거나 아래턱이 있는 것처럼 인간과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사실 아래턱 중간의 그 작은 뼈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 기분이 우울할 땐 턱을 치켜 올리고 기운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습니다. 높이가 21m가 넘으며 30명의 모래조각가들이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가들은 접착제와 함께 점토를 10% 첨가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긴 겨울에 맞서기 위해 이 성을 지었죠. 원하신다면 거대한 감자 안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길이 8.5m, 너비 3.7m의 감자 안의 침대를 예약하실 수 있어요.
이 감자처럼 보이는 멋진 구조물은 콘크리트, 강철, 회반죽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수십 년의 10대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살짝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늙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 10대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비슷한 옷을 계속 산 거죠. 이제 우리는 같은 스타일을 보면 5, 60대의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의 10대 시절 사진을 볼 때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10대들은 오늘날의 10대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을 계속 살 테지요. 그리고 미래의 신세대들은 그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규어, 블랙카이만, 나무늘보, 거대한 아르마딜로 등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게 뭐죠? 조금만 뒤로 감아 볼까요? 네, 가운데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다고요?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고래는 보기가 힘든데요. 아마존의 한가운데서 혹등고래를 발견했더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어요. 2019년에 이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혹등고래를 발견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아마 이 고래는 조수가 빠졌을 때 육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마존의 강 하구로 떠밀려 왔을 거예요. 코끼리의 귀는 거대합니다. 보통 소리를 앞뒤로 스캔하기 위해 코끼리는 귀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코끼리는 먼 곳에서 나는 소리나 진동을 발로 들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굳은 몸으로 몸을 앞으로 숙여요. 앞다리로 무게를 옮기거나 심지어는 앞발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보통 애플파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과는 사실 아시아가 원산지이고 처음으로 기록된 사과파이의 레시피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빛 아래에서 색이 희미해질 때 그 색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정 물질은 발색단이라고 불리는 분자의 영역에서 색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 특정한 파장에서 광자를 흡수합니다. 광자는 빛의 기본단이고요. 흡수되지 않는 일부 광자는 재방출되고 그 파장이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합니다. 어떤 물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혹은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존재할 때 발색단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는 거예요. 빨간색 물질은 햇빛에 가장 많이 희미해집니다. 이 발색단은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붉은 빛을 방출하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려고 야채를 써는데 이런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우리가 양파를 자를 때 껍질이 부서지면 효소와 설펜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하면서 공기를 통해 퍼지고 그렇게 눈을 자극하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샘이 이 자극적인 산을 씻어내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높은 수준의 뇌 기능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해요. 멀티태스킹에서 혈액순환이나 호흡 같은 낮은 수준의 기능은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멀티태스킹은 둘 이상의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발과 손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왼쪽 다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팔자를 동시에 그려보시거나 오른손과 다리로 이를 따라해보세요. 다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럴 거예요. 다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빠른 회전 속도로 로터리를 돌면 이상한 힘이 느껴지면서 마치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죠. 우리 행성은 약 시속 1609km의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는 거대한 로터리와도 같아요. 하지만 지구와 우리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전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 힘은 우리 행성이 회전하면서 우주에서 우리를 튕겨내려 하는 것보다 약 1000배 더 강하게 우리를 땅에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어요.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을 만드는 건 세제입니다. 그래서 치약에는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치약에서 끔찍한 비눗물 맛을 가릴 무언가가 필요할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설탕은 안 되겠고 다른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이 감미료들은 세제를 잘 가려줘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 감미료는 물을 끌어당겨서 물 분자를 치약에 가두고 치약이 마르지 않게 해주죠. 밖이 더울 때 얼마나 자주 배가 덜 고파진다는 걸 눈치채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화를 포함하여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사 과정은 열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먹는 1000칼로리마다 몸은 250칼로리만 실제로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고 나머지 칼로리는 열로 날려버려요. 바깥 날씨가 더울 때 우리 몸은 과열되지 않고 스스로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먹었던 점심을 소화시키는데 여분의 열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식욕을 잠시 억제하고 이전에 저장해뒀던 지방 저장고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꺼내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을 때 꿈은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장소에서 밤을 보낼 때 과학자들이 첫날 밤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우리 뇌의 좌뇌가 우뇌보다 더 가볍게 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마도 잠재적인 포식자와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진화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거예요. 호텔방 침대 밑에는 괴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수천 년 전에 뭐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자는 첫날 밤에 자주 잠에서 깰 수도 있어요. 잠에서 자주 깨면 꿈을 훨씬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출근해서 방금 점심도 먹고 이제 하루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다시 몸을 개운하게 만들기 위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싶다고요?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사를 했거나 전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활동 일주기라고 하는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몸에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졸음이 오고 체온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과정이 살짝 일어난다고 해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의 하루 리듬이 24시간 주기와 12시간 주기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깨어있는 지점에서 잠이 드는 순간으로의 전환을 선잠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창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리 셸리는 자신의 인기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떠올랐다고 했어요. 유명한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2단계를 열쇠를 지닌 잠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휴대폰이나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지요. 그래서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들어간 직후에 잠이 든다면 아마도 영감을 주는 생각들 대부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놓아두세요. 36.7도는 사람의 몸과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온도가 덥다고 느낍니다. 사실 이 온도는 우리 중심부의 평균 온도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33.9도지만 손가락, 발가락, 얼굴은 훨씬 더 차가울 수 있어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용체는 온도 차이와 변화에 반응합니다. 맨배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는 온기가 전해지지만 배는 더 차가워질 거예요. 두 부분 모두 피부 온도를 가지고 있음에도요. 비슷하게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안쪽에서는 혀보다 손가락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본인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성인 뼈의 25%가 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 미뢰가 사실은 혀에 있는 돌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자, 눈을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의 눈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밝은 면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는 3, 4일마다 새로운 안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을 막아요. 뇌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직접 세어보기로 한다면 최대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손톱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할 거예요.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에 더 빨리 자랍니다. 뇌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신호는 시속 43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4년 이상을 먹는 데 보냅니다. 우와, 식당 서비스가 그렇게 느려요? 농담이에요.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은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의 수축 속도는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을 한 번 깜빡여요. 하루에 우리는 1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보통 사람은 45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 7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일직선으로 풀어본다면 그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4만 배나 더 긴 160억 킬로미터에 달할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없다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자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는 일생의 44%, 비단뱀은 75%를 자면서 보냅니다. 단 하루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그것은 지구 둘레 길이의 절반이에요. 인간의 골격은 10년 안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네, 수술 없이요. 어른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 정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 분마다 우리 몸은 3,000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흘립니다. 시간당 거의 20만 개의 피부세포이고 매년 4kg 이상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약 3억 개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피부는 28일에서 30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장기예요. 원래 간 무게의 25%만으로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세포는 침대 아래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도 많은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모든 피부세포 조각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 먼지는 무게가 10억 톤에 이를 거예요. 피라미드 무게의 150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뢰라고 착각하는 작은 돌기는 혀돌기예요. 진짜 미뢰는 이 머리카락 같은 돌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미뢰는 또한 매우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인생의 맛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10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1년에 약 15cm 자라기 때문에 평생 12m까지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싫겠죠?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귀와 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수분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젖었을 때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처럼요. 우리 눈은 놀라운 도구예요. 1000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쉴 때도 몸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한 하루에 약 330칼로리를 태웁니다. 성인은 발의 모든 뼈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뼈들은 작지만 중요해요. 만약 이 뼈들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현재 연속 호흡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내일 그 기록을 다시 깨뜨릴 계획이에요. 인간의 뼈는 진짜 모순적이에요.
뼈는 같은 너비의 강철봉보다 거의 5배 더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쉬워요.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없어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근육은 팔뚝과 손가락에 위치합니다. 몸에는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몸 안에 5,000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생활 방식과 얼마나 활동적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18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절반 혹은 지구 주변 둘레보다 4배 이상 더 긴 거리예요. 무후각증을 가진 사람은 냄새를 구별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죄송해요.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일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 있어요. 체중의 10%가 넘는 수분 손실과 탈수는 저세상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네, 제 턱 근육은 지나치게 발달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개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 직원처럼요.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보통 사람들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둔 곳만 빼고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채기는 시속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속도예요. 보통 사람은 각각의 눈썹에 약 250개의 털이 있어요. 눈썹 털은 4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두뇌의 기억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약 4TB와 맞먹습니다. 800만 장 이상의 사진 용량이에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유인원도 보통 무언가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가장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어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얇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4에서 5kg이 나가는데 거의 통통한 집고양이 무게예요. 두개골은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9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입의 오른쪽으로 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보조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 보조개들은 골반이 엉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이치에 맞아요. 오른쪽 폐는 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왼쪽 폐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아요. 남성의 폐는 보통 여성의 폐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이 사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60세가 될 때쯤 우리의 미래는 50%를 잃게 될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머리카락이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그것은 더 높은 대기압과 관련이 있어요. 눈의 초점을 돕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움직입니다. 다리 근육이 그만큼 움직이게 하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그 음악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 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C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C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심장, 폐, 그리고 심장. 손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폐는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닭도 점프와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닭의 가축화는 적어도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닭은 날기 위해 필요한 깃털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날지 못해요. 하지만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면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울타리 반대편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거의 2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죠. 어떤 암탉은 나무에 올라가 둥지를 틀기도 해요. 닭 2마리가 있는 나무를 상상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닭들의 동기는 안전입니다. 나무는 낮에는 닭을 덮어주고 날개 달린 포식자로부터 닭을 보호해줘요.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나무는 비바람과 지상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죠.
이런 모습이 꼭 야생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농장에도 나무 둥지가 있어요. 일부 교활한 닭은 닭장을 벗어나 나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닭 주인들은 닭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시리야, 뛰어오르는 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제 일상적인 물건과 그 물건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빵팩의 꼬임끈과 플라스틱 태그는 무작위 색상이 아니에요. 매일 구운 빵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어요. 각 요일마다 지정된 색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 트위스트 타이는 월요일, 녹색은 화요일, 빨간색은 목요일을 의미하죠. 이제 빵이 얼마나 신선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색상 코드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해요. 직원들은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소화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뇌와 즉시 연관시켜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약 95%는 소화관에서 생성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브와 향신료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조미료예요. 향신료는 뿌리, 씨앗, 나무 껍질 등 식물이나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지만 허브는 식물의 잎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구울 때나 요리할 때 향신료를 첨가해요. 허브는 향을 더 빨리 발산하니까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요.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거미 감각 같은 느낌을 시선 감지라고 해요. 뇌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를 감지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설명돼요. 직접적인 시선은 지배의 상징일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상대방의 시선이 나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도만 떨어져 있어도 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거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싶은 충동은 어떤가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습관은 정신 건강에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이 압도당한다고 느끼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려는 동기가 약해집니다. 더 글로리의 첫 회에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익숙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멘탈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테라스나 에펠탑 꼭대기에서 석양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여요. 이건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느낌이에요. 공허의 부름 또는 높은 곳 현상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이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의 멋진 연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트루먼 쇼 망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은 인지신경정신과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고 그 영상이 오락용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믿어요.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 이 알루미늄으로 포장하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루미늄은 구하기 어려운 원소로 여겨졌을 거예요. 혁신가들이 큰 스케일의 산업 규모로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알루미늄의 시대가 끝났어요. 프랑스의 통치자 나폴레옹 3세가 특별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알루미늄 수저 세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열린 시간여행자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간여행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여행자 여러분 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행자들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건 선약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맹세컨대 그 멋진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양파를 썰고 있었을 뿐이죠.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효소 때문이에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젖은 키친타월을 양파 옆에 있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효소에서 나오는 산성이 눈 대신 젖은 종이 쪽으로 향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민간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매우 유사했어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눴죠. 하지만 31일을 몇 달에 분산하는 대신 연말에 여분의 날을 추가했어요. 이제 카메라를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돌려볼게요. 얼룩말이 매혹적인 무늬를 갖는 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에게 얼룩말과 비슷한 외투를 입혔죠. 털은 말의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얼룩말 무늬가 파리를 쫓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가 동물의 머리만 찾아다니고 말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어요. 개미는 설화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이 곤충은 다른 고귀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군집에 구급대원 개미의 치료를 거부해요. 이 개미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집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구급개미가 자신을 두고 가서 계속 활동하도록 합니다.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약 1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혹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혹은 지방 형태의 음식 저장을 위한 거예요. 물은 혈류에 저장되어 있어요. 낙타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국가에서는 낙타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낙타 미인 대회가 볼거리로 열렸었죠. 집안에서 거대한 지파리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닌자 같은 손에서 도망칩니다. 며칠만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파리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사실은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에 관한 거예요. 탈착식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탈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옆에서 차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머리 받침대로 창문을 부술 수 있죠.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헤드레스트를 끼워야 해요. 모서리를 조준합니다. 그런 다음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세게 쳐서 유리를 안전하게 깨뜨리세요. 몇 번을 쳐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깨지니까 한 번 시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단한 사실들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에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먹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죠. 밀회로 덮여 있지 않아요. 사실 이 혀의 유일한 진짜 용도는 상어의 아가미를 연결하는 뼈의 일부를 지탱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세계에는 수백 종의 상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 500여 종이에요. 그중 몇몇은 진짜 특이해요. 마귀상어, 돌묵상어 또는 쿠키커터 상어를 보세요. 이 모든 상어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수십 미터까지요. 또한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죠. 뱀상어는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요. 이 상어가 먹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카메라, 돈가방,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자동차 번호판, 개 목줄. 상상이 되나요? 각각의 고래상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 점과 줄무늬는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가 태어나거나 부화하면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쳐 간다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아기 상어 노래를 시작한 거죠? 야구 모자 위에 있는 작은 단추는 순수하게 미적인 용도로 그곳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작은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쿼초라고 불러요. 이것의 원래 기능은 모자의 패널 4개를 함께 고정하는 거였어요. 모자 제작이 개선되면서 패널을 함께 고정하기 위해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스쿼초는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모자는 예전 같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쿼초는 대중의 요구로 돌아왔어요. 원래 하이힐은 갈라와 무도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10세기에 평평한 밑창으로는 말타기가 꽤 힘들었고 많은 기수들의 발이 등자에서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하이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그립이 훨씬 더 강하게 안정되어졌고 인기도 많아졌죠.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는 패션 액세서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걸 신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화려한 굽을 신고 말을 타는 건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힐은 남자들이 주로 신었지만 17세기에 여성들이 이 상징적인 트렌드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 일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죠.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은 그걸 백색의 금이라고 불렀어요. 찌는 듯한 더위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소금의 목적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보너스로 소금은 모든 걸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소금인 쌀은 급여를 지불하는 데 돈 대신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식품이에요. 야생 플로서의 기원은 약 15,000년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이것은 35억 명의 주식 및 인기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나 노트북을 통해 쓰는 영상통화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로 재택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영상통화의 본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기술은 커피가 아직도 주전자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휴식을 취했을 때 주전자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감시하는 장치를 발명했고 컴퓨터에 커피 주전자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연결했죠. 이 연구원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잠옷을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다양한 업적을 알고 있지만 그가 공동 발명한 걸 간과한 게 있어요.
그의 학생들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변형된 냉장고를 발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달라요. 1920년대에 냉장고는 독가스를 생산해서 별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작동하는 여론만을 필요로 하는 더 안전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불행하게도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1950년대 후반 전기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8년 옥스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이 복고풍 디자인을 부활시켰어요. 아직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아인슈타인 냉장고는 전기가 없는 시골 지역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거예요. 저 무작위로 되어 있는 쿼티 디자인은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1870년대에 크리스토퍼 스콜스는 타이핑 속도가 2배나 빠른 걸 보장하는 레이아웃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자가 서로 옆에 있어서 너무 빨라져서 기계들이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쿼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이건 타이피스트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자를 찾아보고 검지로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키보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키보드에 적응했죠. 신발끈의 플라스틱 끈은 아글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부터 그걸 써왔죠. 물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글렛들은 돌, 유리 또는 심지어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쇠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신발을 장식할 수 있었죠. TV와 리모컨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겼죠? 원격 작동 기술은 수십 년 더 오래됐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전파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조종 보트를 통해 전파 입출력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섰는데 1956년에 마침내 리모컨이 텔레비전에 사용됐죠.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1945년 우연히 뭔가 굉장한 걸 발명했어요. 그는 초기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진공관인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트론의 가열 잠재력을 깨닫고 그는 팝콘으로 변한 옥수수 알맹이에 그걸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로 시험을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노른자를 닦아내고 그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관할 금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됐죠. 1733년 영국의 한 공작이 건축가 윌리엄 켄트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여행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수락을 하고 최초의 유모차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밀 필요가 없었어요. 손잡이 대신 마차처럼 만들어져 염소나 작은 조랑말이 끌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몇 대만 만들어졌죠. 100년 이상 지난 1848년에 미는 손잡이가 달린 최초의 유모차가 출시되었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경찰은 종종 도넛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야식을 먹을 때 문 연 곳을 찾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때의 도넛 가게들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날을 위해 신선한 도넛을 제공하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죠. 상점은 밤에 취약해 둘은 완벽한 상호관계를 이뤘는데 경찰에게는 음식물을, 상점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죠. 뽁뽁이 포장지는 긴장 완화에 좋은 원천이며 섬세한 포장에도 도움이 되죠. 1957년 두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여서 사이에 기포를 가뒀어요. 이게 최초의 뽁뽁이가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들이 찾고자 한 결과는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들은 그걸 온실용 단열재로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어요. IBM에서 섬세한 컴퓨터 부품을 선적해야 했던 196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뽁뽁이 포장지는 완벽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협력했죠. 폰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게 길을 찾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었지만 한때는 오래된 소형 지도가 유일한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탄생됐었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도 제작자들은 경쟁자들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 지도에 유령 정착지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이 가짜 마을은 저작권 덫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이 가짜 정착지들 중 하나가 실제가 됐어요. 뉴욕의 아글로는 제너럴 드래프팅 컴퍼니에 의해 지도에 그려졌어요. 또 다른 경쟁 지도 제작자 또한 이 마을을 자신들의 지도에 그려 넣었고 저작권 덫이 발동됐죠. 하지만 법정에서 1950년에 상점이 실제로 그곳에 세워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지도를 보고 아글로가 실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데 엄밀히 말해 그 잡화점 덕분에 아글로가 진짜가 됐기 때문이죠. 1943년 일리노이에서 온 베스타 스타우트는 소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에 젖으면 떨어져 나가는 형편없는 종이 테이프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방수 테이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요청은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더 나은 테이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는 자신의 컨셉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디자인도 제공했죠. 루즈벨트는 이 아이디어를 승인했고 변경을 명령했어요. 그 새 테이프는 화물 운송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철물점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에어 덕트를 감쌌고 그때부터 교묘하게 덕트 테이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도 끈적끈적한 쪽의 접착제가 춥고 더운 온도에 적합하지 않아 테이프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이 테이프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집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맛있는 연어 요리 냄새가 아니라면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냄새가 난다면 전선이 닳았거나 차단기에 결함이 있거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코팅된 전선은 햇볕에 방치된 참치 샌드위치보다 더 심한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기 시스템을 점검받으세요.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면 바로 배관공에게 연락하세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오염과 같은 하수 및 배수 문제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문제는 가스 누출입니다. 제조업체는 천연가스에 특유의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사람들이 아주 작은 가스 누출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에서 유니콘을 발견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스토브에 불을 붙이기 전에 뭔가 퀴퀴한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일산화탄소 냄새고 심각해요. 이 은밀한 가스는 너무 많이 흡입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최악은 무취와 무미라는 점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사실 이 냄새는 가스에 첨가되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젯밤에 먹다 남은 라자냐 때문일 거라고 간과하지 마세요. 집안 어디에서나 벽에 알 수 없는 누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러한 습한 공간에서 번식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드버그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네, 빈대는 신발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거의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빈대가 아늑한 낮잠을 자려고 신발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신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까요. 가죽 신발은 빈대가 기어다니기에는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빈대가 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운동화는 빈대의 놀이터와도 같죠. 흥미로운 질감과 패턴으로 인해 완벽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빈대가 신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운동화를 종종 신어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벌레는 자주 움직이거나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벌레 몇 마리를 처치할 수도 있으니까 윈윈하는 상황이죠. 신발을 신고 빈대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발과 마음이 고마워할 거예요. 불쾌한 냄새가 코를 공격하고 있다면 매트리스를 점검할 때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7년 된 매트리스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고 평방인치당 1600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방호복을 입고 자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의 숨은 영웅 베이킹소다를 소개합니다. 이 마법의 가루를 매트리스에 뿌리고 30분 동안 고양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재밌는 일을 하면서 기다린 다음 브러쉬 부착형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됩니다.
짜잔! 침대에서 봄날의 데이지 꽃밭보다 더 상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박테리아에 방해받지 마세요. 새로 산뜻해진 매트리스가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악몽은 막아줄 거예요. 수건에서 늪 괴물의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수건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않도록 타월을 3번 사용한 후에는 바꾸세요. 냄새나는 세균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가끔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고는 물론이고 룸메이트도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욕실에서 늪 냄새가 나는 경우 물이 고여있거나 배수구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이 내일까지 올 수 없다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화장지 롤에 떨어뜨려 냄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냄새나는 변기 소리입니다. 향이 나는 세제를 홀더에 바로 뿌려주거나 증류수와 에센셜 오일로 나만의 DIY 향을 만들어보세요. 세제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에센셜 오일은 악취를 숨겨줍니다. 다만 선택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식기세척기로 넘어갈게요. 식기세척기 안에서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겹죠? 식기를 넣지 않고 식초를 약간 넣은 상태에서 건열 코스를 실행하세요. 필터와 패널을 포함한 모든 내부를 세척하세요. 식기 바구니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다면 희석한 항균 세제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헹구세요. 이제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에 난방이나 라디에이터를 켤 때 딸깍거리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응축된 수증기가 끼어 있다면 라디에이터에 공기를 빼보세요. 그리고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온수기에 물이 새거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물을 차단하고 들어보세요. 소리가 멈추면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탱크를 비워보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벽과 천장에 위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 칠한 페인트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팝콘 천장은 피하세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성면이 함유되어 있어요. 성면은 알파벳 수프 한 그릇과 같습니다. 성면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결정섬유, 크리소타일, 안토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크로시돌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아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고 속지 마세요. 성면은 매우 단단한 물질입니다. 성면은 고온, 화학물질, 심지어 전기에도 견딜 수 있어요. 과거에 성면이 인기 있는 건축자재였던 건 당연해요. 성면은 교활한 닌자처럼 아주 작은 섬유로 분해되어 며칠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 섬유를 들이마시면 폐에 위험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으악! 이제 성면으로부터 벗어나 폐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성면 지붕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부엌 싱크대와 배수구에서 파티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 처리 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은 박테리아 부패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재밌는 해결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음 6개, 베이킹소다 1큰술, 레몬 슬라이스 3조각, 표백제 1티스푼을 기계에 넣어 나만의 파티를 열어보세요. 쓰레기 처리 기계를 켜서 얼음 조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세요. 파티가 끝나고 찬물로 30초간 헹구면 싱크대가 산뜻하고 깨끗해집니다. 새 소파나 수납장이 몰래 악취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는 이 가스는 코와 목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새 가구나 가정용 제품을 찾고 있다면 낮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눈여겨보세요. 코가 고마워할 거예요. 냄새나는 가구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에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발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인류를 구해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세기 동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눈과 얼음에 꿀과 과즙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초기 아이스크림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 시저는 과일과 주스로 맛을 낸 눈을 먹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기후에 살았는데 어떻게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근처 산에 올라가서 눈을 가져왔을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일부 역사가들은 지프로 덮은 깊은 구덩이에 산에서 채취한 눈을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까지 가져가는 도중에 어떻게 녹지 않았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미스테리로 가득하죠. 지금까지는 얼음과 눈뿐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주요 재료 중 하나는 우유예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기원전 7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황제들이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버팔로, 염소, 젖소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 장뇌를 첨가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금속 튜브에 혼합물을 채우고 얼음에 보관하여 얼렸습니다. 잠시 중국을 떠나 중세시대 아랍 세계로 이동해 볼게요. 그곳에서 어떤 얼음 간식을 먹었는지 관찰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샤베트의 초기 버전인 얼음 음료를 마시곤 했어요. 샤베트는 보통 석류, 체리 또는 모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은 샤베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와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완성했죠. 17세기의 안토니오 라티니는 과일 얼음뿐만 아니라 설탕과 우유가 들어간 소르베토의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요리 역사가들이 최초의 공식 아이스크림으로 간주하는 레시피죠. 이탈리아인들은 젤라또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샤베트를 완성했습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로 냉동을 의미해요.
누가 젤라또를 발명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파리에 첫 번째 카페를 열고 젤라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어요. 시칠리아 출신의 한 이탈리아 남성이 1686년 1프로코페를 열었고 이 카페는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인들은 달걀컵과 비슷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이탈리아 젤라또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젤라또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지방과 공기가 훨씬 적고 맛이 더 강렬하며 아이스크림보다 더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방식이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만의 냉동 디저트인 프로마주를 완성했어요.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치즈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치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는 크림, 설탕, 오렌지 꽃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도 크림은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프로마주는 젤라또보다 크림이 많고 진합니다. 또한 달걀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데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디저트에 필요한 지방뿐만 아니라 특정 풍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젤라또와 프로마주 성분이에요. 아직 미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스크림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미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1790년 뉴욕에 문을 열었지만 다음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보편화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젖소의 우유 중 9%가 아이스크림 생산에 사용됩니다. 세계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바닐라 맛이에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맛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일찍 발명된 이유는 바닐라를 오랫동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바닐라는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됩니다. 오늘날에는 1000가지가 넘는 아이스크림 맛이 존재합니다. 핫도그 맛, 베이컨, 아보카도, 감초, 문어, 해파리 맛, 심지어 구운 마늘 맛과 같은 정말 이상한 맛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즈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매우 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필리핀에는 19세기가 되어서야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지만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서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보급된 후 한 미국인이 바닐라, 초콜릿, 딸기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필리핀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망고, 아보카도, 코코넛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냉동 간식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젖소 우유 대신 현지 물소의 우유를 사용하며 이 우유는 화이트 치즈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20세기 후반에 체다 치즈는 필리핀에 처음 수입되었고 곧바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유명한 필리핀 스파게티의 재료이자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토핑이기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결과 부드럽고 짭짤하고 달콤한 치즈 아이스크림이 탄생했어요. 네, 긴 역사예요. 아이스 음료, 샤베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드라고 부르는 팝시클은요? 팝시클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1905년 프랭크 에퍼슨이라는 11세 소년이 우연히 발명했죠. 추운 날 밤 그는 달콤한 소다가루를 섞은 물을 밖에 두고 깜빡 잊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대로 두었더니 얼어버렸죠. 소년이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루를 젓던 막대기를 들고 핥아내야 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소년은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앱시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팝시클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콘은 팝시클보다 불과 1년 전인 190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박람회에서 와플 같은 페이스트리를 팔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 장수는 접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인 와플을 말아서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팔겠다고 제안한 거죠.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냉동 간식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러시는 195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어요. 오마르 크네들릭은 캔자스시티의 데어리 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탄산음료 분수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냉동실에 넣었어요. 음료가 슬러시처럼 변하자 그는 슬러시 냉동음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IC라는 이름을 짓고 브랜드 로고까지 디자인했어요. 몇 년 후 세븐일레븐이 이 음료의 판매권을 사들였고 이 음료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최신 발명품은 디핀 다트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 1988년 한 미생물학자가 소에게 사료를 더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소 사료를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한 끝에 소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얼릴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들처럼 아이스크림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이슬란드 음식 박람회에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직접 보게 돼요. 화산빵이에요. 한 조각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빵 굽는 과정을 살펴봐요. 여기 부엌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빵 굽는 곳이 자연, 특히 온천이 있는 들판에 있어요. 땅에서 출렁이는 뜨거운 증기에 화상 입지 않게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지역 제빵사가 전통 호밀빵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요. 호밀가루 확인, 이스트 확인, 그걸 모두 섞어서 금속 냄비에 부어요. 다음은 구울 냄비를 놓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끓어나온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약 40cm 정도 땅을 파요. 만약 현지인처럼 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수온을 확인하면 돼요. 이런, 뜨거워요. 사실 땅은 용암에 의해 가열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빵을 화산성 토양에 묻은 후 거기에 두고 준비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날 빵이 완전히 구워졌고 아주 맛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이 방금 고대 아이슬란드의 전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이걸 해왔어요.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첫날이고 맡은 임무가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청소하는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청소도구를 챙겨서 그리고는 이럴 수가. 방금 여러분이 투탕카멘의 수염을 부러뜨렸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이건 사실 실화예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에 턱 수염을 쳐서 떨어뜨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마스크는 1922년에 발견되었고 우리 인류 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좋은 부분이요? 2016년이 되어서야 역사가들이 이 형편없는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박물관을 방문했다면 접착제로 붙여진 턱수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하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무한한 사막의 풍경, 맞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하라가 늘 사막인 건 아니라고 해요. 때때로 녹색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거예요. 만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무성한 녹색 초목과 반짝이는 호수에 자리를 내주는 습한 시기를 거쳐요.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축의 기울기 때문에 발생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스핑크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칠게요. 만약 시간을 잘 맞췄다면 여러분 다슈르시에 있는 소위 검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비슷한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1892년 그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었던 검은 피라미드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는 벤벤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끝이었어요. 벤벤은 보통 석회암으로 된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금으로 덮였고 매일 태양으로부터의 첫 번째 광선을 반사했어요. 누가 타임머신 좀 가져와 줄래요?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 볼이 빨개졌던 걸 기억하나요? 분명 그 일이 새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들은 먹이에 따라 색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노란 카네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는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땅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소는 건조한 호수 바닥이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인 소위 항해하는 돌의 본거지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460m나 되는 흔적을 남기는 45kg짜리 바위를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에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 있을 만큼 운 좋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게 된 건 2014년이에요. 항해하는 돌은 바람, 얼음, 물의 완벽한 균형 덕분에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올 때 땅에 떨어진 물이 얼어서 지면의 얼음막을 형성해요. 바람이 불면 바위들은 호수 바닥을 따라 항해하면서 쉽게 밀려가요. 하지만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바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서부해안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레 섬으로 알려진 휴양지 명소가 있을 거예요. 경치가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교착 해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수백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 바둑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교착 해면은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발생해요. 여행객이 레에서 교착 해면을 본다는 건 아마도 근처에 다른 바다에 폭풍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 폭풍 우치는 물은 해류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레의 물과 만나 이 이상한 모양의 역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섬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장소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거나 그 이상함에 경탄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거예요. 폴란드의 그리피노라는 작은 마을 옆에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나무들의 밑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낮에 거길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무들의 예리한 90도 곡선에 매료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그 나무 몸통을 의자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의 현장을 방문하는 건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들 거예요. 옅은 안개가 주위를 맴돌면서 숲을 달갑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요. 나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있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낮에 방문할 건가요? 아니면 밤에 방문할 건가요? 하이킹을 갔다가 갑자기 큰 안개구름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진 촬영을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안개 낀 날은 흰 무지개로 달려져 있는 안개 무지개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이건 0.05mm보다 작은 안개를 일으키는 수많은 작은 물방울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무지개 대신 빨간색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푸르스름한 안쪽 가장자리가 있는 투명한 무지개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유럽의 작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고 합시다. 100년 된 건물들과 좋은 여름 날씨를 감상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져서 친구가 추천한 식당 이름을 구글맵에 입력하기로 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네요. GPS의 파란 점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해요. 빠르고 쉽네요. 우리 모두 이 무료 기술을 사랑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만약 이걸 작동시키는 인공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매일 27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네, 그 가격 맞아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6조 원 이상을 지출해요. 천연 눈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건 자연이 정말 완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016년 시베리아 북서쪽에 있는 오브만의 해변이 거대한 눈덩이로 가득 찼었어요. 직경이 최대 1m인 공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드물지만 아름다운 자연현상은 작은 얼음 조각이 강한 바람과 물에 의해 굴러갈 때 일어나요. 더 멀리 구를수록 더 많은 얼음이 모여 얼음이 더 많이 닦여요. 결국 거대하고 완벽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꽤 놀라워 보이지만 수백 개가 같이 있는 것은 꽤 멋진 장관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죠. 그쵸? 제 말은 막대기에 사탕을 어떻게 거기에 그리고 왜 그런 걸 만들었죠? 그리고 롤리팝이라는 이름은요. 인기 간식들의 역사와 사실들을 살펴봅시다.
좋아요. 첫 번째로 늘 롤리팝이라고 불린 건 아니에요. 이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죠. 하지만 최초의 막대 사탕 같은 달콤한 간식은 수천 년 전 여전히 동굴에서 살면서 지구를 돌아다녔던 사람들에 의해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우리는 그들이 꿀을 즐겼고 꿀벌 집에서 꿀을 모으기 위해 막대기를 썼다는 걸 알아요. 기억하세요? 이건 사람들이 음식이나 그런 다른 것에 관한 한 아주 적은 자원을 갖고 있었던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낭비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꿀 한 방울까지 다 먹기 위해 막대기를 핥게 되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또한 자신들만의 롤리팝이 있었어요.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를 가져다가 꿀에 절였어요. 물론 그게 음식의 맛을 더 좋게 만들었지만 보다 오래 보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어요. 설탕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꿀은 음식을 손상시키고 더 빨리 상하게 할 수 있는 해로운 세포로부터 수분을 밀어내요. 손가락에 끈적거리는 꿀을 묻히는 걸 피하기 위해 그들도 이 간식을 먹을 때 막대기를 썼어요. 설탕이 일반 대중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이용 가능하게 된 1600년대로 빨리 감기 해볼게요. 우린 영국인들이 끓인 설탕 사탕 간식을 좋아했고 그걸 막대기에 찍어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알죠. 우리가 롤리팝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낸 게 아마도 이 시기일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롤리팝이 기본적으로 혀를 때리는 이라고 번역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어째서죠? 혀라는 단어는 종종 영국 북부에서 롤리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리고 팝은 때린다를 의미하죠. 롤리팝의 타임라인은 1912년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사무엘 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탕에 막대기를 삽입하는 장치를 발명했을 때예요.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사무엘은 1916년 샌프란시스코시에 열쇠를 수여받았어요. 하지만 1908년에 제과 회사를 운영했던 조지 스미스라는 남자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사랑하게 된 막대 사탕의 버전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죠. 그는 심지어 1931년에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어요. 그는 그 간식의 이름이 롤리팝이라는 유명한 경주마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아직도 이 이름에 대한 약간의 경쟁이 있다는 걸 지금쯤이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롤리팝이 점점 더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현대 회사들은 하루에 300만 개의 사탕을 생산할 수 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막대 사탕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캘리포니아의 한 사탕 제조업체에서 놀라운 초콜릿 맛 막대 사탕을 만들었죠. 무게가 3,175kg 이상 나갔고 높이는 거의 1.5m에 달했어요. 막대기까지 고려하면 이 거대한 막대 사탕의 높이는 3.4m가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막대 사탕 브랜드 중 하나는 추파춥스예요. 이 브랜드 로고 뒤에 아주 잘 알려진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름 아닌 유명한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였어요. 회사는 1969년에 로고를 디자인하기 위해 그에게 의뢰했고 그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추파춥스의 이름이 밝은 색상의 데이지 모양에 쓰여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냈죠. 이 유명한 화가는 또한 로고가 옆면이 아닌 사탕 위에 놓여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냈어요. 왜일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탕 포장 때문에 생기는 주름 없이 항상 로고를 완벽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똑똑하죠? 그쵸? 더군다나 이 브랜드는 우리가 사탕을 즐길 제일 흔치 않은 장소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추파춥스가 우주에서 먹힌 최초의 막대 사탕이었다는 거예요. 때는 1995년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에 추파춥스를 가져오면서 공식적으로 무중력 환경에서 소비된 최초의 막대 사탕이 됐어요. 맛이 달랐을지 궁금하네요. 바다 밑에도 추파춥스가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물속에서 막대 사탕을 즐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2000년에 남극해의 웨델해로 탐험을 진행하던 중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긴 해면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둥근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막대 사탕과 비슷했죠. 당연하게 어울리는 이름을 얻었어요. 짧은 버전은 S 추파춥스예요.
만약 이 생물의 사진을 검색해본다면 해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중 막대사탕처럼 보일 거예요.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왜 막대사탕 막대기가 플라스틱 디자인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특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이건 제조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생산될 때 사탕은 막대기에 녹여져요. 이건 막대사탕의 윗부분이 느슨해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대사탕에 단단히 붙어있게 해줘요. 오,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 안전 기능인데 실수로 막대사탕을 삼켜도 질식할 위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딘가 안 좋은 곳에 끼더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게 해줄 거예요. 요즘은 투시롤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막대사탕 제조업체가 되었어요. 매일 1,600만 개 이상의 사탕을 만들어요. 덤덤 롤리팝 같은 경우는 발명가로부터 이름을 얻었어요. 그는 제품의 주요 독자층인 젊은 세대가 발음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원했어요. 덤덤 미스테리 맛은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미스테리한가요? 아니요, 제조 과정이 꽤나 간단해요. 한 가지 맛이 다 나올 때 다음 맛이 시작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맛이 그게 뭐든 간에 두 가지 다른 맛의 무작위의 조합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는 막대사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알고 보니 현대세계에서 이 이름이 그의 소설 중 하나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때가 1800년대였어요. 막대사탕이 무조건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이것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어려워하는 어린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하지만 그 막대사탕들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거예요. 만약 이 달콤한 간식에 열렬한 팬이라면 매년 7월 20일에 멋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때가 미국 사람들이 막대사탕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서로에게 막대사탕을 주는 게 흔한 일이죠. 일부 상점들은 이 행사를 위해 독특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최고 상품들을 전시하기도 해요. 그 막대사탕에는 멋진 세계 기록들도 붙어 있어요. 12,831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막대사탕을 핥는 가장 긴 인간 기차처럼요. 2008년 9월 스페인의 바야돌리드에서 그 행사를 열었어요. 그리고 더 멋진 걸 찾는 분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막대사탕이 1,30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라는 거 아세요? 막대사탕 한 개가 아니라 27kg 상당의 제과점 설탕으로 만들어진 의자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세계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막대사탕을 소비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에 제일 큰 팬들이 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곳은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냥 롤리팝이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 롤리, 서커 또는 스티키팝이 그 예죠. 전 서커라고 부르면서 자랐어요. 이 달콤한 간식과 관련된 가장 흔한 맛은 솜사탕 맛이에요. 아마도 실제 솜사탕보다 훨씬 더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맛을 즐길 수 있어서일 거예요. 저는 체리맛 막대사탕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좋아하는 맛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먹어도 안전할까? 가끔 감자에 있는 이상한 점들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여기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만 거의 6천만 톤의 음식이 낭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음식의 거의 40%가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료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조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만약 그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 뿐 먹기에 안전하다면 어떨까요?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소고기입니다. 고기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가게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에 갈색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버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쇠고기 안에서도 갈색층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빨간색은 신선한 고기를 의미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기가 처음 잘릴 때는 젓갈색이에요. 만약 고기가 빠르게 진공 포장된다면 그 색깔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고기가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될 때 붉은색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갈색을 띠는 소고기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빨간색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를 갈아요. 만약 쇠고기가 산소 투과성 플라스틱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산소에 노출된 후에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제대로 보관되었다면 먹어도 안전합니다. 새우 껍질 아래에서 어두운 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소고기와 비슷해요. 새우살의 검은 선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우를 물에서 꺼낸 후에 점차 발생합니다. 고기는 산소에 노출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도 동물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들은 새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다른 색깔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다음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2마리의 새우를 나란히 놓고 새우의 색깔 패턴의 작은 차이를 관찰하세요. 새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뚜렷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신선하다면 버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표면에 있는 녹색 물질은 입맛이 떨어지지만 그걸 퍼낸다면 아래에 있는 요거트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간단한 대답은 버리세요. 그 곰팡이는 위에서만 보이지만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맛이 없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곰팡이들은 무해하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녹색 곰팡이는 페니실름의 한 종류입니다. 이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나요? 항생제 페니실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핀 요거트를 먹는다고 박테리아 감염이 마법처럼 치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유제품을 망칠 뿐입니다. 2013년에 한 계열의 요거트와 관련된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평소처럼 제품을 가게에 넘겼어요. 얼마 후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거트가 수프처럼 보였고 정말 오래된 맛이 났다고 했어요. 곰팡이의 일종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거품이 나고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와 다른 독립과학자들은 문제의 이 곰팡이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새로 개봉한 포장지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품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아마도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새 요거트를 주거나 무료 제품을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왜 가끔 안에 갈색 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C, E, K와 B6와 같은 많은 비타민의 원천이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런 건강식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이 안에는 영양분, 물, 당분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아보카도는 정맥과 같은 수송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아보카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경우죠. 그 결과 조직 세포가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보카도가 수확된 후에 우리가 과일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머무르면 혈관 갈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보카도를 며칠 동안 실온에 두면 나타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갈색 점박이 아보카도는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맛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 껍질 아래 하얀 부분은 어떨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검은 멍 자국 같지만 검은색은 아닙니다. 만약 감자의 바깥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상하게 생긴 하얀 매듭은 곰팡이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핀 감자는 변질됩니다.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지거나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감자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그 안에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이 눈에 띄게 하얀 부분은 감자가 멍이 들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데 아마도 수확 중에 밭에서였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를 썰 때 나오는 하얀 얼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마 위에 자국이 보여요. 전문가들은 어떤 감자는 더 높은 수준의 물과 녹말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도마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저분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자 얘기를 계속할게요.
모든 버전의 감자를 사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자칩에 있는 갈색 반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이것은 사소한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멍 때문에 또는 튀긴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마늘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마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싹이 났어요. 문제는 새싹이 돋은 마늘을 먹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만약 녹색 새싹이 마늘 중심에 있다면 괜찮아요. 마늘 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겠지만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요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결국 벌레는 과일에 약간의 단백질을 첨가하죠. 이 벌레는 해로운 기생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속으로 들어가요. 과일의 입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 외에도 썩은 부분은 모두 먹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떨어진 사과를 먹는 거예요. 아마도 꽤 오랫동안 땅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토양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사과 속으로 몰래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린 사과로 만든 살균되지 않은 사과 주스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해로운 박테리아에 오염된 사과들이에요.